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만나시면 복지관에서 많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유, 애들은 결혼을 안 해서 문제야, 이런 얘기 하시다가,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우, 또 애를 안 낳는다네, 이렇게 또 고민하시다가, 애를 낳고 나면 아니, 애까지 낳는데 헤어진다네,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자식 걱정이 끊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냥 크게 성공하는 거 필요 없고 결혼해서 지들끼리 잘 산다는 얘기만 해주면 우린 그냥 그게 고마울 따름이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게 노후를 생활하시다 보니까 반대의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노인 부부, 그러니까 어르신, 부모님 세대가 너무 싸우셔서 자녀들이 상담을 하실 때 아유, 우리 부모님들 저러다 황혼 이혼하시는 거 아닌가? 좀 이혼 좀 안 하고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80 넘으신 부모님인데 자주 싸우셔서, 그래서 자녀들이 막 가서 또 말려드리고 해결해드려야 되는 그런 집의 사례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 사례예요. 그래서 두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며느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이 댁은 그 아버님, 어머님이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셨대요. 그러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큰아들만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랑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직장 생활 열심히. 그러니까 뭐 결혼은 조금 요즘 늦어질 수 있지만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결혼 안 한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같이 사는 집이었죠. 근데 이 큰 며느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시어른들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이분들이 참 사이도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가정도 늘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참 푸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이 며느리 생각에는 이런 집에 들어오면 내가 참 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혼도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부모님이 그 맞벌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도 잘해주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며느리는 참 고맙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신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일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늦은 밤에 할아버님이,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 기준으로 하면 아버님이죠. 아버님이 어머님이 바람을 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무섭게도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나와서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방에 있던 딸이 나와봤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뭐 흉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졌대요. 근데 그게 뭐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해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이제 막 너무너무 놀래서 이렇고, 그리고 이제 그땐 너무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이제 이 큰 아들 집에 연락만 취했지, 그때 가봤자 어차피 일은 이제 다 끝난 상황이니까 11시 넘은 시간이라 그때 안 가고 이제 큰 며느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제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래요. 3개월 전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 딸이 말려서 가까스로 이제 정리가 됐던 그런 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반복돼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반복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는 그래도 결혼을 했고 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딸하고 아들 아직 결혼 안 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분들보다는 내가 좀 손윗 사람이니까 내가 나서서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분이 금술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며느리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그 동안의 이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도 인자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저희 어머님은 바람을 필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님이 혹시 할머님에게 바람을 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난번에도 바람 폈다 그러고 이번에도 바람 폈다 그런 건지 아니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른 이유를 들으신 건지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지난번에도 바람 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고 이번에도 바람 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확인을 일단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난번엔 다른 얘기, 이번에도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하시더라 하면은 이때는 사실 확인보다는 할아버지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치매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건강 상태는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아버님은 80이 넘으셨지만 체력도 좋으시고 기운이 왕성하셔서 힘이 세시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은 기력이 굉장히 약해지신 상태라고 해서 할아버님이 폭력을 행사하든가 뭐 이렇게 막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도 할머니는 저항이라든가 뭐 도망간다든가 이거 못하고 그냥 이러고 넋놓고 앉아 계시대요. 근데 약간 체념을 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할아버님이 그거 이제 제가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두 번 다 같은 이유인지. 근데 알아본 결과 같은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 생각대로 할머님이 바람 피실 그 성향은 아니셨던 거예요. 물론 뭐 바람 필 사람이 따로 있고 안 필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며느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님은 바람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건데 실제도 보면 지난번에는 다른 거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셨고 이번에는 바람을 폈다고 해서 행사를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버님을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이야 뭐 이제 뭐 며칠 후에 예약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지금 이 댁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어젯밤에는 가족들이 있었죠. 딸도 있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경찰에 의해서 말려졌다고 해서 지금은 딸이 출근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른 아침에 부랴부랴 가고 있는 참이긴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노부부를 두 분만 남겨두는 게 이게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안전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두 어르신을 큰아들네 집으로 좀 모시고 오는 거 그거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며느리나 누가 거기서 상주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두 분만 같이 계시게 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아서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는 큰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 집으로 일단 다 모이셔야 될 것 같고요. 큰아들은 아버지 얘기를 좀 들어드릴 필요가 있겠고 또 며느리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릴 필요가 있겠고 어머님 부부는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위로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다 모여서 속의 얘기도 조금 들어준 다음에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 제 생각에 이 시간 이후로 두 분만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건강검진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지장애라고도 얘기하고 치매라고도 얘기하고 또 들어보셨어요? 치매와 관련된 용어 인지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밤에 잠 잘 안 오는 거를 불면증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병에 대해서 뒤에다가 증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무슨 증 이렇게 붙이는데 치매라는 말은 이게 뜻풀이를 해보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님들이 엉뚱한 행동이나 엉뚱한 말씀하시는 게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래서 학계에서는 치매 그거 안 좋은 말인 것 같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치매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해서 무슨 기능이 고장났으면 그거에 대한 증이라고 붙이듯이 이거는 지금 인지 기능이 고장난 거니까 인지증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해서 요즘은 인지증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이 자료 보시다가 인지증이라는 말 나와 있으면 아 이거 치매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장애 부분도 경도인지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경도라는 표현. 아주 좀 약한 치매 단계다, 인지장애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치매가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경도인지장애 요 수준만 계속 유지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모두가 다 치매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초기에 관리를 잘 하시면요. 경도인지장애였던 분이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각의 이게 세 가지 갈림길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례에서 어르신 할아버님을 뵈면서 경도인지장애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분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가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초기에 관리가 안 되면 그분은 그냥 치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님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요한 점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면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 경한, 가벼운 단계거든요. 요때에 병원 모시고 가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원인이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원인이 되는 질병을 찾으신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치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치료가 안 돼서 더 나빠지신다? 그러면 그때는 할머님을 괴롭히시는 게 더 커지겠죠. 길어지고. 우리가 조금 이상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이유가 물론 병원에 가야 뭐 약도 받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약을 받는 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 가시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줘요. 근데 우리가 치매를 얘기를 할 때에도 치매 걸리면 깜빡깜빡한다. 술 많이 드시면 알코올성 치매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나 뵀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가 단기 기억 상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부분이요, 치매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치매랑 이게 연결됐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갑상선 쪽의 문제니까 갑상선에 대한 생각만 했던 거죠. 내가 단기 기억이 왔을 때 이게 왜 단기 기억이 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 갑상선으로 인해서 치매 쪽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거를 아무도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른 채로 지내시는 거가 아니라 병원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인지 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 가셔서 이게 갑상선에서 오는 건지 내가 술을 먹어서 오는 건지 뭐 때문에 오는 건지를 빠르게 원인을 분석을 하셔서 치료에 들어가셔야지 앞으로 뒤에 기간이 더 길거든요.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가 왔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그 채로 살아가시게 되는데 그 시간 이후에 10년, 20년, 30년을 치매인 채로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면서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적극적이고 잘 효과를 봐서 호전이 된 상태로 살아가실 것인지는 결정은 초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도 빠르게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측면은 이 두 분이 지금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6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오신 부부예요. 근데 60년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자, 우리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60년을 함께 살든 30년을 살든 뭐 10년을 살든 속에 깊은 진짜 속 얘기를 얼마나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느냐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당장
어제 생각해 보세요.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도 어제 나는 부부간에 배우자랑 대화를 속 얘기를 나누는 대화를 몇 분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없다고 또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야기는 나눴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 나눴을까요? 밥 드세요? 밥 먹읍시다. 아니면 애가 뭐 어땠대요? 아니면 뭐가 떨어져서 뭘 사야 돼요? 오늘은 뭐 하니까 내일은 몇 분에 뭐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일상에 필요한 얘기는 나눴을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이야기를 나눴느냐, 어제 하루 동안 몇 분을 나눴느냐라고 하면 단 1분도 그 얘기는 안 했다는 분들이 90%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부도 60년을 함께 살아오셨는데 서로의 생각이나 속의 감정이나 이거를 터놓고 얘기한 적이 있나 여쭤봤더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쬐끔쬐끔해도 쌓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은 제가 아까 큰아드님이 오늘 저녁에는 할아버지 얘기 들어드리고 며느님이 할머니 얘기 들어드리면서 위로해드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저희랑 상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역할 바꿔서 하는 롤플레이라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롤플레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고 남편은 내 역할을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그거 장난이야. 그거 그냥 다 거짓말로 연기하듯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몇 번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몰입이 돼요. 어느 시점에 몰입되냐면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해요. 아, 이거는 그냥 가짜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내가 주로 했던 말 중에 상대방이 듣기 싫었던 말을 팍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면 나도 알거든요. 내가 그 말을 늘 했다는 걸.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이 싫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동이 돼서요. 내가 듣기 싫었던 말, 상대방이 한 말 중에 듣기 싫었던 말을 또 톡 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진심으로 몰입이 돼서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그게 치유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이렇게 역할 바꿔서 이야기 나눠보는 거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걸로 회상요법도 해봤어요. 60년 살아오면서 맨날 싫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 좋게 느껴졌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살면서 좋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첫째에 태어났을 때요. 아니면 아기들 어릴 때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을 때요. 이런 대답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대답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때가 참 좋았지. 그치? 우리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그때 참 좋았어 하면서 마음이 맞춰져 가는 거. 그게 상담의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앞으로 지금은 몇 번 안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한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상담을 이렇게 이어나가시다 보면 조금 마음의 치유도 되고 서로의 마음이 한 걸음 정도씩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디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일 같은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느님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귀찮아,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당장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참 역할을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사례 어쨌든 위태위태했지만 잘 고비를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완전하게 안전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번 사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남자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게 잘 삐지나요? 아주 우리 선생님 조용조용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콕 찌르는 질문을 해서 남자가 나이 들면 잘 삐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삐진다는 표현을 쓰셔서 우리가 웃었지만 성 역할이 나이가 드시면서 변화가 된다는 거는 증명이 되어 있어요. 중년 이후가 되면 우리 여성들은 좀 남성성이 밖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남성분들은 여성성이 밖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히려 삐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눈물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남자분들이 중년, 노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눈물이 더 많아지세요. 더 감성적이 되세요. 더 마음이 여려지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중년, 노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더 강인해지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삐진다, 상대방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우리 흔히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아우 진짜 왜 저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 저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가서 만약에 삐졌어요. 그러면 남자가 뭘 삐져가 아니라 가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내가 좀 풀어줘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성이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삐짐은 젊었을 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삐졌어요. 그때는 남자분들이 아우 뭘 그걸 갖고 삐져 이렇게 안 하고 와서 우리를 달래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램을 받았던 거를 이제는 돌려주는 게 필요한 시기예요. 그게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났고 이 사람이 더 잘났어서 내가 비굴하게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여성분들이 중년이든 노년이든 여성분들이 너무 씩씩하고 괄괄하고 막 이렇게 대하시면 남자분들은 지나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나한테 있었던 게 절로 갔구나. 이제 내가 씩씩하지 않아도 내 배우자가 씩씩하게 저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에 대한 다양성, 인정, 공감, 수용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